자, 벌써 대선 방송이 됐고요. 5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0일도 안 남았어요. 56일 앞으로 6.3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어대명대 탄핵의 강, 양당은 이 두 가지 리스크를 건너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1강이 없는 춘추 전국시대다. 국민의힘의 이 대선 경선 상황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이렇게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정현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김문수 장관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한다는 뉴스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장관직 사퇴하고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한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고요. 오세훈 시장도 곧 출마 선언 고민하겠다라고 입장 밝혔고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철우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출마 선언 앞두고 있고요. 그 외에 나경원 의원, 김태흠 지사, 여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피디님 몇 분이죠? 14분. 14명이 난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딱 1강은 없는데 춘추전국 시대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에 일각에선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검토하자 중진 의원, 한덕수 권한대행은 부당한 탄핵 공세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서사를 가진 인물이다. 이 대표와 대비되는 안정적 이미지다. 개헌 주도에도 적합하다. 등등등. 미국 통이다. 등등등. 여야를 두루 경험했다.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군요. 들어보시죠. 바깥에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도 좋고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결국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총리를 모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모으자 이런 겁니다. 한덕수 총리도 차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권영재 의원님, 여당 내에서 아까 이제 14분의 잠재적인 후보들 봤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대권 후보로 차출하자라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예요, 여당 내에서? 일각에서 있는 거죠. 아, 일각이에요? 윤상현 의원을 아마 중심으로 한? 그 이재명 대표에게는 나라 맡길 수 없다 이런 여론이 강하니까 이건 질 수 없는 선거고 이기려면은 더 좋은 카드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난 8년 전에도 돌아가 보면은 그때도 우리가 이 한교안 총리에 대해서 기대 걸다가 한교안 총리 딱 아마 오늘 거예요. 탄핵 심판되고 5째 되는 날 그 선거일 공고하면서 자기 불출마 선언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고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기대 걸다가 헛물 막혔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야 우리 당이 이긴 카드라면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 이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 체제로 이미 굳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에는 아직 누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러한 재미있는 경선판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또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심하다. 아니,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아니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도 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중에 자기가 후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돌직구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 살림 제대로 돌보겠다.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해야 될 텐데 지자체장 누구 말씀하십니까? 우후죽순으로 나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고민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 시장은 바로 출마 선언하리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본인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 서울시장, 수도 서울의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위한 옳은 길이라는 부분들을 숙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자세 정도는 갖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 시장 빼고 다른 지자체장들은 좀 자중해라라는 권영진 지자체장 출신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오늘 사퇴하고 출마 선언할 예정이라는 뉴스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맞나요? 속보? 확인이 됐고요. 김문수 장관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우리 현직 국회의원들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주목한다.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면서 각종 부패 문제로 얼룩져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깊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는 경제 성장 자체가 0%대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꿈을 펴지 못하는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 이 답을 안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김문수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권 선언, 출마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많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선 출마할 걸로 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른바 뭐 톤 조절, 표정 관리를 김 장관이 해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출마 선언을 하는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 장관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여론조사가 사람을 하여금 출마할 수 있게 만드네요. 왜 출마 안 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그때는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가 굉장히 똘똘 뭉쳤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결집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탄핵을 반대했잖아요. 그 김문수 장관은 또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수의 상당수가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저 지지가 과연 탄핵 이후도 계속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선거나 대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도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당층 중도, 그다음에 뭐 1020 세대 이 층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의 어떤 결집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거는 확장성이다. 그렇죠. 근데 김문수 장관은 지금에 있어서 지지층의 지지는 받죠. 이게 지지층에 있어서는 결집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확장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선 나와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서 거기서 이제 컨벤션 효과 거두고 그런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문수 장관이 정말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 기존의 어떤 상당히 우파의 극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 거고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이미지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대선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바로 앞에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다른 성격의 시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으면은 이미 전과 사범의 범죄자인데다가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되는 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일찍이 홍준표 시장은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잖아. 탄핵돼서는 2달입니다. 2달 중에 1달은 경선으로 끝나요. 본선이 1달이에요. 그래 되면
경선 본선을 구분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가지함 시간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에서 홍 시장의 발언을 보고 이 대표가 웃음을 띄었다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파면 선거부터 오늘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이 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탄핵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탄핵되면 그 탄핵당한 당은 자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은 헌납하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지.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이 가뭄에 콩나듯이 옳은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책임은 저 영상처럼 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폭소를 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여당 후보들이 많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많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 중에서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계신가?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또 나오는데 장 섰으면 나와야지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이잖아. 이거는 대통령 혹은 정치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다 됐으니까 마지막이니까 도전 안 할 수 있냐? 그리고 장이 섰는데 내가 안 나설 수 있냐? 철저히 자기 중심인 거죠. 우리 권영진 전 대구시장님께서 대구시정을 참 잘 이끌었는데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맨 마음은 서울에만 와 있고 대구시정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대구시정이 되게 힘들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권영진 시장 떠나자 대구시장이 힘들어졌다? 그렇습니다. 뭐 대구시정에 대해서 자기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상관없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더 큰 판으로 나갈 생각만 한다면 그 자치단체에 사는 시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그 단체장 중에서 후보를 꿈꾸는 분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서 끌어나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226개의 기초단체장들 17명의 광역단체장들 모두가 다 자기가 권한을 발휘하고 시민들을 모시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욕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그래도 좀 보수와 진보가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의 이번 대선 과정을 생각해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사실 국민의힘 정권 2번이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적 보완과 사람의 교체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뭐냐면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TK 정서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으로 가면 좀 험한 소리 하고 그래도 당의 어떤 그 극단적인 편에 서서 어떤 주장을 해도 공천받는데 지장 없고 또 선거에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고 그러거든요. 민주당도 뭐 일부 지역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그것들을 치유하고 혹은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이런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바람직할 텐데 대구시장님처럼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 선거 욕심으로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대선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경 의원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선 상황입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김두관 백척간두 진일보 결기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어대민 경선 노루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어대면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거 어떤 소식일지 함께 보시죠. 내일 대표직 사퇴, 조만간 출마 선언. 국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 컨셉트 영상을 검토 중이다. 그렇군요. 5만 프레임을 경계하고 소통, 통합 등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선 반드시 이제 넘어야만 하는 몇 가지 사법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 633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법 3심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것부터가 하나의 변수일 수 있는데, 자, 그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5차례 불출석을 하자 법원은 이제 과태료를 2차례 매겨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에 꼬리를 내렸다, 이런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법원이 스탠스를 소위 바꿨는지 함께 보시죠. 자, 서울중앙지법이 과태료를 매기면서 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헌재의 판단 이후에 더 이상 증인으로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라고 소환을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는데도 사법부가 법 적용을 거부했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법부가 검찰의 추진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워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강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 대표를 강제로 소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어떤 법원인 것 같은데, 김관섭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건 법원도 일찍이 다 알았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법원이 과태료 부과하겠다, 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얘기하다가 공교롭게 이제 헌재의 대통령 파면 이후에 법원이 뭔가 좀 꼬리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반인한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증인신문에 안 나오면 과태료 한 300, 200 합니다. 그러면 사실 300, 20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화들짝해서 놀라서 나와요. 한 번 더 했잖아요. 500만 원.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몇 번 했죠? 5번 안 나왔어요. 5번. 그러면 과태료 자체로 물론 우리가 정가를 보지 않지만 이것도 일종의 처벌이죠. 그럼 정가 사범하는데 이 과태료 정가를 한 번 더 올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본인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법 절차를 무시해도 됩니까? 국민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통령 되겠다면 사법 절차를 준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 사건이 뭔 사건이냐면 대장동 사건이에요. 그럼 대장동은 5,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자신의 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가서 증인신문에 응해야죠. 알지 못하면 가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알지 못한 증인을 법원서 부르지 않아요. 뭔가를 알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계속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자신의 받는 재판 자체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피고인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5개 재판, 대법원 올라간 거 빼고요. 거기는 가면서 증인 재판은 나가지 않는다. 이게 사실 대통령 나가겠다는 사람들 할 행위가 아닌 거죠. 법원 자체는 원래 이 정도 되면 감치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또 감치를 하려니까 이게 법적으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증인을 감치할 때도 이거 국회 동의를 어디에 하냐, 어찌 안 하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어차피 감치하면 체포가 되는 거니까 국회 동의를 어디에 하는구나. 근데 증인신문 하겠다고 국회 동의 얻어서까지 이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 포기하는 거죠. 결국 법원이 재판부가 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임을 의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재판부가 어떻게 하겠어? 결국 그러다가 꼬리 내리겠지. 이걸 다 알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정말 정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 시민 소시민들도 지켜야 할 것을 지금 대통령 되겠다, 권력을 거머쥐겠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저런 행태는 진짜 아주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저거 본인 재판 아니시잖아요. 민간업자 재판이고 증인이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에 증인 시척이 철회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중요도나 이것 때문에 검찰이 계속 소환에 집착을 한 것 같은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에서 일정상 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재판 제대로 안 진행된 게 있습니까? 계속 송달을 안 받았다 하지만 결국에 다 받아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많은 재판을 불복하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 신문 글쎄요, 검찰 측에서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저렇게 하겠지만 이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 대장동 사건이 있고요. 이 업자들과 관련해서는 실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관여된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실제 최근에 탄핵 사태 이후에 어쨌든 제1당의 대표로서의 공적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은 좀 과했다고 봐요. 이 정도면 이 관련된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대퇴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출석 안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검찰이나 법원이 과태료 부과하고 감치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하고 근데 실제 지금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때마다 다 동의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좀 검토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종결시켜야지 마치 이 재판에 불복하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는 것처럼 지금까지 온 게 적절했는지 싶고요. 저는 법원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로 빨리 결정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같은 변호사 제가 짧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과태료까지 2번 하고 5번 안 나갔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증인신문에 안 나간 게 적절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고 그럼 법원이 잘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법원은 절차대로 진행을 한 거죠. 아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증인 수고했으면 나가서 증인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되지. 왜 이걸 피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 그건 당연히 지금 필요가 없으면 부르지 않아요. 부동의를 했든지 불가피하니까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증언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거 철회하시죠. 끝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장동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다 보니까 계속 부르는데 그걸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맞죠. 변호사님들끼리 답이 안 나올 때는 이제 만주 변호사가 나서서 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주 2분 계세요? 이게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회가 정한 규칙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많은 손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관련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서 본인도 판단할 것이고 또 변호사 분들도 판단할 것이에요. 그래서 법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나의 방어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옳고 그름 잘잘못으로 따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위법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도적으로 했어요. 절차적으로.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증인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권한 혹은 법 제도 내에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이것을 잘잘못으로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흑백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주 변호사
또 다른 만주 변호사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좀 더 센 변호사 하지. 근데 그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는 문제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가야 될 국민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은 가태료 처분을 하는 거예요. 가태료 처분해서도 안 나오면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 같으면은 강제 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6번을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그런데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번의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저분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저런 모습을 보이면은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헌법 제84조 진짜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형사소추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재판에도 그동안 받아오던 재판도 중단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리고 한쪽에서는 재판 받아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번에 경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선거로 갔으면은 이재명 대표 나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왜 이 부담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훌륭한 분입니다. 김부겸 후보 훌륭한 분이에요. 김동연 경기지사 훌륭한 분이잖아요. 왜 그런 분들 놔두고 국민들에게 이런 고민과 혼란을 주고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국가 지도자 할 말로 없잖아요. 거짓말 해도 되고 법 어겨도 선거에 나가서 이기면 모든 게 면죄부 된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그 물음에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답하고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우리 또 만주 변호사님께서 본질적인 질문을 말씀을 해오셔서 저는 이제 그래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 여부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절반이 넘는 국민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사법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재판은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요 앞전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았고 그 이전에 유정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죄를 받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를 이렇게까지 탄압했던 과정이 사례가 있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근본적인 물음과 또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윤석열 지난 정부가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가파르게 진영만 대결하게 왔던 그런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았고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치적 탄압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국가 권력 제도 자체가 본인을 저어오는데 어쩔 수 없는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뉴스 속보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금요일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이제 짐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퇴거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이 퇴거는 11일에 한남동에서 일단은 서초동 자택으로 퇴거가 된다라는 내용 저희가 오늘 취재로 확인됐고요.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이 평소 살던 집으로 이동 이후에 다른 이 제3의 주거지를 물색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선 얘기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몇 장 보시죠.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한길 리서치 양자 대결 보면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 51.1 대 28.8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나왔을 때 22.7 대 50.6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을 때는 18.2 대 50.3.
홍준표 시장이 나왔을 때 26.0 대 50.9인데 저 가운데 까만색 그래프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 최대 31.5%에 달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상정했을 때 무당층이 가장 늘어납니다. 31.5%. 그러니까 현재 여권 후보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동층이 20%에서 31.5% 최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물 호감도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33% 호감도 보였고요. 김문수 12, 홍준표 8, 한동훈 6, 오세훈 시장 5%입니다. 자, 비호감도 조사를 한번 볼까요? 비호감도 역시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습니다. 36%의 비호감도. 김문수 장관 10, 홍준표 시장 9, 한동훈 전 대표 9, 이준석 의원이 들어왔군요. 비호감도는 오 시장이 낮아요. 대신 비호감도는 이준석 의원이 높습니다. 호감도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낮아서 저 5명 안에 못 들어왔는데 비호감도에는 이준석 의원이 들어왔어요. 10%.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는 30% 초반의 호감도와 30% 이 후반의 중후반의 비호감도를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 셈입니다.